새벽 3시 죽은 아들 번호로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누구세요? 아이가 받았습니다. 화면엔 분명 준호가 떠 있었고 뒤에서 여자가 아이를 민우야 하고 불렀죠. 그 순간 제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협박이 왔습니다. 그애 건드리면 당신도 잃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재벌 그룹의 여회장이라고 부릅니다. 뉴스에는 강철 같은 여자라고 나오지만 그건 회의실에서만 통하는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그 어떤 임원보다도 약해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 이름 앞에서만요. 제 장남 한준호. 제 인생을 통째로 가져가 버리고 떠난 아이.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하루를 버티는 방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미련이라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숨을 쉬는 일과 같은 습관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저는 늘 같은 일을 합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지도 않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입니다. 준호라는 이름, 그 옆에 번호. 이제는 세상에 없는 번호인데도 저는 그걸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순간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단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통화 버튼을 누르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하나, 둘. 저는 늘 2번까지만 듣고 끊습니다. 자동 안내 멘트가 나오기 전에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말을 끝까지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주저앉을 것 같아서입니다. 2번의 신호음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어딘가에서 아주 멀리서 제 아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2번 울리고 끊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종료 버튼 위에 닿아 있을 때 제 귀에 아주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누군가 전화를 받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주 맑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순간 제 몸속의 피가 얼었다가 다시 끓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난처럼 가벼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 저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한 번에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까봐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누구니? 저는 겨우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쉰 것 같아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제 핸드폰 아니에요. 엄마 핸드폰인데요. 엄마.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번호 누구 번호인지 아니? 아이의 대답이 나오기 전에 멀리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누구야? 또 장난 전화야? 그리고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우. 그 이름이 제 심장에 콕 박혔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근데 화면에 준호라고 떠요. 그 순간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제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 겨울바람이 유리를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 되감기처럼 돌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핸드폰. 민우.
그리고 준호라고 떠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통신사가 번호를 재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같은 번호를 쓰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그 모든 가능성을 밀어내고 한 가지를 계속 속삭였습니다. 준호가 나 말고 다른 곳에 뭔가를 남겼다. 그게 아이든 약속이든 죄든 무엇이든요. 저는 손수건을 꺼내 손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떨리는 손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제 자신이 더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3시 12분 비서실장 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의 새벽 전화는 언제나 바로 연결됩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최대한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내가 방금 준호 번호로 전화했는데 누가 받았어요? 민재의 숨이 잠깐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아이였어요. 누구세요라고 했고 뒤에서 여자가 아이를 불렀어요. 이름은 민우. 저는 그 이름을 다시 말할 때 혀끝이 얼얼했습니다. 그 번호 지금 누가 쓰는지 오늘 안에 알아봐요. 조용히. 절대 밖으로 새지 않게. 알겠습니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오래 봐온 사람은 제가 어떤 표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알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 옆 탁자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준호의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세상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미소 짓는 표정. 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거기서 받았니? 그리고 저는 다시 전화 앱을 열었습니다. 방금 끊은 번호가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또 눌렀을 겁니다. 신호음을 다시 듣고 다시 끊고 다시 무너졌겠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천천히 화면을 잠갔습니다. 이제는 그 번호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진실로 가는 문이 되어버렸다는 걸 저는 본능처럼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새벽 3시에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회의 중에도 서류에 사인을 하다가도 제 손끝은 자꾸 휴대폰 쪽으로 갔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네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핸드폰. 민우. 준호라고 떠요. 제 아들의 번호를 아이가 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제가 쌓아 올린 모든 평온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비서실장 민재가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노크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렸을 텐데 그날 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놀랐습니다. 민재는 커튼을 닫고 회장실 안을 완전히 고요하게 만든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번호 사용 이력 확인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말해요. 누가 쓰고 있어요? 현 사용자 명의는 윤지연. 거주지는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입니다. 민재가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기록상 번호가 준호님 명의에서 해지된 뒤 바로 재할당된 게 아닙니다.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공백기간.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치고 들어왔습니다. 번호가 우연히 재사용된 게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마른데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일부러 그 번호를 살려뒀다는 거예요? 민재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의 출력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주소, 이름 그리고 통화 내역 일부. 제 손가락이 종이를 눌러 종이장 끝을 구겼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요. 회장님, 경호 붙이겠습니다.
붙이되 티나지 않게. 그리고 나 혼자 갑니다. 저는 말끝을 삼켰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회장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창밖 풍경이 빠르게 초라해졌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상가, 반쯤 벗겨진 간판,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전선들. 저는 그 길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의 번호가 이런 곳으로 흘러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계단은 좁고 어두웠고 벽에는 누군가 떼어낸 전단지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2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재벌 회장으로 살아온 평생, 저는 수없이 많은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문은 달랐습니다. 문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 같아서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깐의 인기척. 문이 아주 조금 열렸고 마른 얼굴의 여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경계심이 먼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 번호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받았고요. 저는 그 번호의 원래 주인 가족입니다. 여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문틈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숨을 삼키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 번호 제 아들 번호였습니다. 그 말에 여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어젯밤 그 목소리의 주인. 아이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니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특히 눈끝이 살짝 올라가는 모양이 준호가 웃을 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민우요. 아이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민우래요. 여자는 아이를 끌어안듯 제 쪽에서 떼어놓았습니다. 민우야,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저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번호는 그냥 쓰고 있었어요. 바꾸기가. 왜 못 바꾸셨죠? 제 질문은 차갑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어젯밤 아이가 말했던 단어 때문입니다. 준호라고 떠요.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연락이 끊길까 봐요. 누구랑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벌을 받는 사람처럼요. 준호 씨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러본 사람인데 지금은 낯설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상처의 이름처럼요. 그때 아이가 안쪽에서 다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울 것 같아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제 손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믿기지 않게 가벼웠습니다. 민우야.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너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없어요. 엄마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늘에 있지. 여자는 결국 제게 모든 걸 다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 문장만
아주 작게 흘렸습니다. 준호 씨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이 번호는 절대 바꾸지 말아줘요.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뭔가를 남겼고 그 남긴 것이 지금 제 앞에 아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민재를 흘깃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이미 상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도윤 전무, 준호의 사촌, 그리고 준호가 죽은 뒤 그룹의 실권을 빠르게 움켜쥔 남자.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윤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도울게요. 아니, 지키겠습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왜요? 저희가 뭘? 저는 휴대폰이 다시 진동하기 전에 낮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진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아이 민우가 제 옷자락 끝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럼 또 와요? 저는 그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약속할게. 반드시 다시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 빛 사이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우, 제 아들의 번호를 받은 아이, 그리고 제 옷자락을 붙잡던 작은 손, 그 손의 온기가 아직 제 손가락 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따뜻함이 남아있는 건 좋은 일인데 그 따뜻함이 동시에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생생한데 준호는 왜 이렇게 차갑게 사라져버렸는지.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슬픔을 사건으로 바꾸는 일.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비서실장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 씨, DNA 검사 진행해요. 최대한 조용히.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준호 사고 기록 전부 다시 가져와요. 그날 보고서, 블랙박스, 병원 기록, 경찰 기록.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민재는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누가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몇몇 자료는 접근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준호의 죽음을 사고라고 믿는 쪽이 편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사고라면 저는 슬퍼하기만 하면 됩니다. 죄인을 찾지 않아도 되고 제 가족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료를 막고 있다면 사고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는 누군가의 이익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외부 병원과 법무법인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병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을 골랐고 변호사는 제 그룹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붙였습니다. 우리 편은 믿기 어렵다는 걸 저는 너무 오래 배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윤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두 손을 계속 비볐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풀어 있었고 손톱 끝은 뜯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 이런 일 원한 거 아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날 뻔했습니다. 원한 게 아니면 왜 숨겼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화는 진실을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지금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지연 씨,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준호와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 말해줘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요.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지방 공장 점검차 내려왔다가 그녀를 만났고 처음엔 자기 이름도 회사도 숨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걸 두려워했고 어머니가 알면 끝이라고 했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준호를 지키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후회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입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알아보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민우는 반드시 지켜. 내가 못 돌아오면 이 번호로 기다려. 저는 종이를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못 돌아오면 준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남겼고 아이를 남겼고 저에게 도착할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마치 그 종이가 준호의 마지막 숨인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받아야 한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에 손대지 마세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누구세요? 아시는 분입니다. 그 남자는 웃는 듯 숨을 뱉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번호로 또 전화하면 이번엔 더 큰일 납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민우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병원 로비 창문 너머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도윤의 수행 비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전무님께서 급히 모십니다. 외부 일정은 위험합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위험한 건 제가 지금까지 모른 척 해온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집 서재에서 준호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넥타이 핀, 오래된 시계, 오래된 명함 몇 장, 제가 몇 번을 봤던 물건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자 바닥이 어색하게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톱으로 바닥천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그 아래에 아주 얇은 USB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왜 이제야 보였지? 아니, 누가 이제야 보이게 한 거지? 저는 민재를 불러 USB를 건넸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누가 넣은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어딘가에서 준호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하나예요. 준호는 그냥 죽지 않았어요. 민재가 USB를 들고 나가려는 순간 저는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민재 씨, 이제부터 내 일정은 전부 비공개로 돌려요. 도윤 쪽엔 내가 흔들리는 척 할 겁니다. 민재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위험한 건 민우를 잃는 겁니다. 준호가 남긴 마지막을 또 빼앗기는 겁니다. 민재가 문을 나가고 서재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질까봐가 아니라 올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아서였습니다.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늦었지. 저는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끝까지 간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게. 그날 새벽 3시, 저는 더 이상 준호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락처 목록에서 준호를 길게 눌러 메모칸에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로 가는 문.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이제는 울지 않고 싸우기로요. 저는 마음이 급할수록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급한 사람이 먼저 실수하고 실수한 사람이 먼저 잡히는 법이니까요. 준호가 남긴 USB를 손에 쥐고도 저는 바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걸 일부러 제 손에 쥐어줬다면 누군가는 제가 언제 열어볼지도 계산했을 겁니다. 저는 그 계산을 어긋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장 민재는 새벽까지 USB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장실 문을 닫고 제 앞에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밤새 늙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준호님 목소리로 추정됩니다. 제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로 보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만 문질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스피커에서 숨이 거칠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걸 남기는 건 혹시라도 제가 사라지면 도윤이 믿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그 낮고 단단한 목소리.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공장 납품 계약 조작됐어요. 회계 라인도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끊어야 하는데 마지막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민우 지켜야 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라는 이름이 준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일을 이제 제게 넘긴 겁니다. 민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파일은 곧바로 공개하면 위험합니다. 상대가 증거를 없애거나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먼저 칼을 빼면 안 돼요. 칼이 아니라 올가미를 걸어야 해요. 첫 번째 반격은 화려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먼저 아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지영과 민우에게 경호를 붙였고 다세대 주택 주변을 드나드는 낯선 차량을 모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불러 임시보호 명령과 친자 확인 절차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상대가 민우를 상속 분쟁으로 엮기 전에 저는 민우를 보호 대상으로 먼저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친자 확인은 DNA 결과가 나오는 즉시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언론을 이용해 경영 리스크로 몰면 저는 서류를 덮지 않고 눈을 들어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리스크요? 제 손주가 존재하는 게 왜 리스크죠? 그걸 리스크로 만드는 사람이 문제죠. 변호사는 잠깐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따로 지시했습니다. 증거는 두 갈래로 나눠요. 하나는 법원 제출용, 하나는 마지막 카드로. 마지막 카드라면 언론이든 이사회든 어떤 판이 열려도 뒤집을 수 있는 카드. 저는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우리가 먼저 꺼내지 않아요. 상대가 한 번 더 선을 넘을 때, 그 다음은 그룹 내부였습니다. 저는 준호 사망 이후 처리된 계약을 전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맡고 있던 공장 납품 라인과 재무 라인, 그곳에서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누가 어떤 서명을 했는지, 제가 회장으로서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을 이제는 제가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회의실. 한도윤 전무가 서류를 넘기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지난 일까지 들추면 시장이 불안해합니다. 굳이. 저는 도윤을 향해 천천히 웃었습니다. 시장보다 불안한 건 제 집안이에요. 그리고 제 회사도요. 도윤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금 같습니다. 어머님, 감정으로 경영하시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저는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감정이요? 감정은 당신들이 준호를 사고로 덮을 때부터 시작됐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도윤은 잠깐 말을 잃었다가 금방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의 눈이 웃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민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안전가옥 근처에 수상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번호판이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감시 목적 같습니다. 저는 지연과 민우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연은 불안에 떨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 쪽이 아니에요. 다만 진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거로 봅니다. 안전한 집의 작은 거실에서 민우는 제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지 않는 게 더 아파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전해요? 민우가 조심스레 묻자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응. 할머니가 지켜. 아이의 손이 제 손가락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힘이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온라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의 숨겨진 손주라는 제목으로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할머니가 아니라 회장으로 몰아세우고 아이를 사람이 아니라 주식처럼 흔들려는 겁니다. 저는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숨기지 말죠. 민재가 놀란 표정을 짓자 저는 한 박자 쉬어 덧붙였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말해요. 상속 전쟁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이야기로. 그 프레임을 우리가 잡아야 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USB 파일 목록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아직 제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 지켜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반격을 확신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실을 중심에 두는 것. 아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방식으로 세상 앞에 세우는 것. 그날 밤 저는 다시 준호의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칸을 열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첫 번째 반격 민우를 비밀이 아니라 진실로 만든다.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기자회견을 결정한 날 저는 한참 동안 원고를 읽지 못했습니다. 손주라는 단어가 종이 위에 찍혀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극적인 제목 한 줄이겠지만
제게는 준호의 빈자리를 다시 뜯어내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아이는 비밀이 되고 비밀은 언제나 가장 더러운 손에 먼저 잡힙니다. 회견장에 서기 직전 민재가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질문이 선을 넘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넘게 두세요. 대신 내가 선을 긋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렌즈가 제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른 뒤 준비한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는 한 아이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끝까지 막겠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예상대로 질문은 곧바로 돈으로 향했습니다. 상속 지분은요? 경영 승계는요? 회장님 건강은요? 저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돈으로 부르는 순간 그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기사로 나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견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고 민재의 태블릿에는 이미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숨겨진 손주 인정 상속 전쟁 신호탄 가족 스캔들로 흔들리는 그룹.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가 말한 보호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전쟁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움직임은 너무 빠르게, 너무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날 오후 한도윤 전무가 이사회 긴급 소집을 걸었습니다. 안건은 두 개였습니다. 회장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 공백 그리고 기업 가치 하락 대응.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제 건강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나타나자마자 모두가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도윤은 이미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장이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위험합니다. 잠시 쉬시고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하든 내 허락 없이 못해. 도윤이 미소를 유지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판단이 흐려지신다면.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도윤이 믿지 마세요. 저는 회의 테이블 위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판단이 흐려졌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감사 자료부터 내놔. 준호 사망 이후 처리된 납품 계약, 지분 위임, 재무 보고, 전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하나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곳을 찌르고 있다는 걸요. 도윤은 곧바로 표정을 회복했지만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도윤은 민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민재 귀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재가 제 쪽으로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무가 그러더군요. 그 애 오래 못 지킬 겁니다라고. 저는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협박이네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움직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안정가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지만 민우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야. 전화기 너머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잘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삼켰습니다. 잘하고 있어. 절대 밖으로 혼자 나가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민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나 아빠처럼 없어져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 만큼 이미 공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는 없어지지 않아. 할머니가 절대 그렇게 안 해. 전화를 끊고 불과 1시간 뒤 민재가 미친 듯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사라졌습니다. 제 귀에서 웅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잠깐 멀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보고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경호원 교대 시간, CCTV 사각지대, 위조 번호판 차량. 너무 정교했습니다. 계획된 납치였습니다. 곧이어 제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창고, 민우가 의자에 앉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갰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화면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감사 멈추세요. 경찰 재조사도 취소. 기자들 입도 막고요. 안 그러면 아이가 다칩니다. 지연이 제 옆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우리 애. 저는 지연의 어깨를 붙잡고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를 잃던 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이 내려갈 때 저는 그저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지연 씨, 울지 마요. 울면 상대가 이겨요. 지연은 제 말을 듣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건을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척은 해요. 민재가 눈을 크게 뜨자 저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진짜로 멈추진 않아요. 도윤은 지금 급합니다. 급한 놈이 먼저 실수해요. 우리가 흔들리는 척하면 놈은 더 크게 몸을 드러냅니다. 저는 도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신호 후 도윤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민우 어디 있어? 도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감정이. 감정? 저는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내 앞에서 감정을 입에 올리는 순간 넌 끝이야. 잠깐의 정적. 그리고 도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 멈추세요. 그럼 아이는 돌아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놈이 조건을 말하는 순간 놈은 증거를 남긴 겁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멈추는 척하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경찰 라인 바로 붙여요. 납치로 움직이면 도윤은 더 빨리 무너져요. 그리고 USB 음성 파일, 이제 준비합니다. 공개는 아직 아니에요. 대신 증거로 쓸 준비만.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이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놓인 민우의 작은 로봇 장난감을 바라봤습니다. 안전가옥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민재가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난감을 손에 쥐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차갑게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 차가움이 저를 깨웠습니다. 준호를 잃을 때의 무력감이 민우를 잃는 공포로 다시 오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는 제가 먼저 가야 합니다. 저는 아주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잃지 않습니다. 절대 도윤에게 멈추는 척 하겠다고 말한 뒤 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춘 척은 상대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울일 뿐이고 그 거울 뒤에서 칼날은 더 정확해져야 하니까요. 민재는 제 지시대로 바로 움직였습니다. 납치 사건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되어야 했습니다. 범죄가 되는 순간 도윤은 회장실이 아니라 수사망 안에서 숨을 쉬게 됩니다. 저는 경찰청 쪽 라인과 직접 연결했습니다. 납치 영상, 협박 통화 녹취, 안전가옥 CCTV, 위조 번호판 정보까지 한꺼번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재가 가져온 민우의 로봇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장난감 밑면 아주 작은 스티커 하나. 제가 며칠 전 민우에게 붙여준 분실 방지 태그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인 줄 알았겠죠. 저는 그 스티커가 연결된 신호를 수사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신호가 움직였어요. 지금도요. 수사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바로 출동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결정적인 순간에 눈이 흐려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체포는 그 다음입니다. 아이가 상처받으면 그건 제 패배입니다. 같은 날 오후 도윤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뻔했습니다. 기업 가치 방어 회장 리스크 관리.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납치한 사람이 같이 운운을 하다니요.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러 손끝을 떨리게 놔뒀습니다. 도윤은 그걸 보고 안심할 겁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감사 중단, 기자 대응 중단, 그리고 민감한 가족 이슈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멈출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표정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멈추기 전에 하나만 확인합시다. 준호가 남긴 게 뭔지. 도윤의 눈이 순간 좁아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이야기는. 저는 민재에게 눈짓했고 민재가 준비해둔 화면이 벽면에 띄워졌습니다. USB 파일, 준호의 음성,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믿지 마세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앉아요, 도윤아. 이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납품 계약 조작, 회계 라인 연결, 이름이 오가는 지점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임원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증거라는 걸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뒤이어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벌떡 일어나며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도윤이 소리치려는 순간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 관련 강요 납치 협박 사건, 그리고 회계 조작 의혹으로 참고인 신분 확보 요청입니다. 도윤은 웃으려 했습니다. 장난치지 마. 누가 이런. 그때 민재의 전화가 짧게 울렸고 민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민우 찾았습니다. 무사합니다. 지금 구급차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숨이 끊길 뻔했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아 손톱을 손바닥에 박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저는 도윤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멈춘다고 했지.
근데 그건 진실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었어. 내가 선을 넘으면 내가 먼저 무너진다는 뜻이었지.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사관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다만 납치 현장에서 직접 지시 정황은 아직 확보 중입니다. 현장에 있던 건 전무님 측근 정태식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반전이었습니다. 도윤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사람을 납치할 수 있는 방식. 내가 시킨 게 아니다라는 말로 빠져나갈 길을 준비해 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도윤은 혼자가 아니고 더 깊은 줄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회의실 밖 복도 끝에서 구급대원이 민우를 안고 지나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는 순간 민우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너질 뻔한 것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도윤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건 포옹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는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판결이니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윤은 제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넘어집니다. 민우가 구급차에 실려나가던 복도에서 저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제 안의 무너짐이 다시 기둥이 되는 걸 느꼈을 뿐입니다. 울어버리면 다시는 이 싸움의 중심에 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납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죽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조사실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내가 직접 지시한 증거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대신 더럽혀진 건 늘 약한 쪽이었습니다. 민우가 그랬고, 지연이 그랬고, 준호가 그랬습니다. 저는 경찰서 복도에서 민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런 놈은 혼자 못해요. 위에서 막아주는 줄이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납치 현장에 있던 정태식의 통화 기록, 위조 번호판 확보 보고서, 그리고 낡은 SD카드 하나. 수사관이 차량에서 나온 것이라며 넘긴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손에 올려놓고도 바로 넣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숨겨진 진실이 그 작은 집 안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있는 민우를 잠깐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진정제 때문에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제 손을 잡았고 손가락 끝으로 제 손등을 2번 톡 두드렸습니다. 제가 불안할 때마다 준호가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재와 함께 SD카드를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첫 파일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D-영 어머니에게. 제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USB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보다 훨씬 또렷했고 훨씬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어머니, 이 영상이 어머니 손에 들어갔다는 건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계획. 준호가 자기 죽음을 계획했다고요? 제 머릿속이 뒤집혔습니다. 준호는 이어 말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내부 회계 조작과 납품 리베이트 라인을 끊으려 했고 그 순간부터
저는 표적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막으려 하면 어머니까지 다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호를 남겨둡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그 번호였다는 걸요.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번호는 언젠가 다시 세상에 풀립니다. 어머니는 분명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때 누군가 받게 되면 어머니는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민우를 통해서요. 잔인한 방법인 거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 앞에서만 진짜로 움직입니다. 그 말에 제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했습니다. 아니, 선택했습니다. 자기 대신 싸울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손바닥을 떨며 화면을 더 넘겼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차량 블랙박스 원본과 위치 로그가 정리돼 있었고, 사고로 처리된 순간 직전 낯선 차량이 준호 차를 2번 밀어붙이는 장면이 프레임 단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연출된 추락이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자료 혼자 모으기 어렵습니다. 누가 준호님을 도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늘 법적 절차만 강조하던 외부 변호사. 너무 깔끔했고 너무 침착했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공개하면 위험합니다라고 말하던 사람.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상대는 한 번에 받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회장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준호가 남긴 자료 당신이 알고 있었죠. 잠깐의 침묵 뒤 상대는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박서진입니다. 그리고 검찰 협력 수사팀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저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당신에게? 네. 박서진은 낮게 이어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죽기 전에 어머니가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를 설계했어요. 번호, 민우, 자료 분산. 그 모든 걸요. 저는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말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진실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미끼로 던져 조직을 끊어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민우와 저를 하나의 스위치로 만들었습니다. 잔인하지만 살아남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도윤만 잡으면 끝이 아니겠네요. 제가 낮게 말하자 박서진은 대답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도윤은 실행자에 가깝습니다. 진짜 고리는 준호 씨가 남긴 리스트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회사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SD카드의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짧았습니다. TOP. 그 안에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믿고 싶지 않은 이름. 저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한도윤 한 사람이 아니라 준호의 죽음을 사고로 만들 수 있었던 권력 전체라는 거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이상하게도 더 조용했습니다. 공포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결심. 준호야. 저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그렇게 끝내게 안 해.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아침 박서진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리스트 맨 위부터 시작합시다. 이번엔 제가 끝을 봅니다.
민우가 다시 잠들고 병실의 조명이 낮아졌을 때 저는 창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겨울 새벽의 어둠이 길게 눌어붙어 있었고 병원 복도에서는 간간히 카트 바퀴 소리만 멀어졌다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파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고요한 밤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민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진정제 덕분에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손은 아직도 제 손가락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까봐 그 작은 손은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못 데려가. 그리고 그 말은 민우에게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준호를 잃던 날 저는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무력감이 제 삶을 새벽 3시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움직였고 진실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말은 늘 새로운 시작 앞에서 더 아프고 더 조용했습니다. 도윤과 그의 측근들은 결국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납치 사건은 협박으로 포장될 수 없었고 준호가 남긴 자료는 루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박서진을 통해 연결된 수사팀이 리스트를 따라 움직이자 제가 감히 이름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조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한동안 회사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지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켰던 겁니다. 준호는 그걸 끊기 위해 자신을 던졌고 저는 그 던져진 자리에서 민우를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윤의 수갑이 채워질 때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준호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도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병원 침대에서 잠깐 눈을 뜨고 제게 물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는 왜 안 와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흔들렸습니다. 회장실에서 흔들리는 척 연기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금방 알아챕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민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는 너를 지키려고 정말 많이 싸웠어. 민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서 너를 보고 있어. 근데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이제는 내 편이 더 많아졌어. 민우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내가 내 편이라는 말만은 믿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도윤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는 사라질까봐 손을 움켜쥐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요. 며칠 뒤 지연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에는 예전처럼 도망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 씨, 아직은 서연이라고 불러요. 어머니라는 말은 내가 정말 어른답게 살 때 듣고 싶어요. 지연은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습니다. 그럼 서연님, 민우가요. 밤마다 할머니 번호를 외워요. 혹시 또 없어질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서늘해졌다가 따뜻해졌습니다. 준호의 번호는 이제 죽은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민우에게는 할머니로 연결되는 줄이었고 저에게는 잃은 것을 되찾게 해준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번호의 의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실의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으로요. 그리고 저는 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 않게 했습니다. 민우재단 같은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은 또 돈 냄새를 맡을 것이고 아이를 또다시 도구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준호의 길이라는 작은 문구를 내부 자료에만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아동안 부모 지원 재단, 실제로는 준호가 하려다 못했던 끊기의 완성, 약한 사람을 증거로 보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일. 저는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방향을 상속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흐르고 민우는 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습관. 제가 준호에게서도 봤던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아무도 못 건드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는 제 집 거실에서 조용히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전화 걸어도 돼요? 누구한테? 민우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번호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번호는 제가 새벽마다 눌렀던 번호. 민우가 처음으로 받아준 그 번호.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어도 돼. 민우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나, 둘. 아이는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기로 했습니다. 신호음이 3번, 4번 울리자 자동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떨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민우야. 나 잘 지내. 민우는 잠깐 멈췄다가 제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줘.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등은 작았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뛰는 박동을 느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들었지? 내가 지키고 싶었던 아이 내가 지켰어. 그리고 마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이 답해주는 것처럼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번호가 떴습니다. 민우가 방금 건 그 번호와는 다른 번호였지만 제가 오래전에 저장해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우.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민우가 제 휴대폰을 들고 있었으니 전화는 아이가 제 번호로 건 겁니다. 장난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제 품에서 몸을 빼더니 제가 보기도 전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나 민우. 그 밝은 목소리에 저는 결국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것들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우야. 할머니 여기 있어.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에 눈을 떴지만 준호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가 낮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줘. 저는 휴대폰 메모칸을 열고 준호 연락처 옆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약속이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주 오래간만에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상실은 끝나지 않겠지만 이제는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준호는 떠났고 민우는 남았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서 늦게라도 제대로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